고구려 배우다가 이제 말았죠. 네, 들어갔어요. 자, 우리 그 선제의 아들 해모수, 그리고 강의 신 하백의 딸 유화. 자, 둘의 결합으로 아래서 태어난 사람이 주몽이었죠. 자, 주몽은 그 부여에서 천신만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네. 그리고 부여 그 금화왕의 왕자들, 특히 그 대소라는 왕자한테 그 시기 질투를 받고 목숨을 잃을 뻔하잖아요. 보이죠? 네. 자, 그런 위협을 주몽이 이겨내고, 사실상 이겨냈다기보다는 도망을 친 거죠. 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건국한 나라가 고구려죠. 자, 우리 고구려에서 고는 뭘 의미하죠? 어, 높을 고자예요, 높을 고자. 왕성이에요, 왕성. 그러니까 왕의 성씨예요. 고구려의 왕족은 다 무슨 성씨다? 고씨죠, 고씨. 주몽도 무슨 주몽이에요? 고주몽. 고주몽, 그쵸? 근데 주몽은 해모수 아들 아닌가요? 네. 해주몽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 들어갈 수도 있죠? 그거 얽힌 얘기는 조금 나중에 또 할게요. 자, 그리고 뒤에 딸린 구려 있죠, 구려. 이거 구려는 그냥 구리다 그래서 구려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이 구려를 우리말로 하면 구루가 되고 구루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성이죠, 성. 그런데 저기 저 만주벌판 가보면은 그 요하라는 강 건너면 산이 많거든요. 그 중국 세력들이 못 넘어오게 그 산 비탈에다가 이 돌을 켜켜이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산성이 산성. 자, 구려는 성을 뜻한다. 고구려는 성의 나라예요, 성의 나라. 기본적으로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간다? 네, 산성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적이 그 산성 주변을 포위한 다음에 고구려 사람들 말려 죽이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려면 결국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버틸려면 식량이 더 많은 쪽이 이기죠. 그러니까 쳐들어온 적들이 오랫동안 이 그 성 주변에서 못 머물게 하려면 그 성 주변을 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태워버리거나 청소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의 기본적인 방어 전술은 적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가 숨는다? 성으로 들어가 숨되 들어가 숨기 전에 그 밖에 있는 들을 다 어떻게 한다? 태워버리거나 치워버린다. 자, 이런 전술. 성벽을 단단하게 하고 들을 치워버리는 이런 전술을 견벽청약. 성 안에서 버티는 걸 농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주몽이 처음에 내려와서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였죠? 예, 졸본이었죠, 졸본. 자, 이 졸본에 도읍을 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졸본 주변에 비류수라는 강이 흘렀죠. 그 비류수라는 강에 그 주몽이 이제 되게 뭐랄까 좀 그 초가집 같이 되게 엉성한 이렇게 궁전도 아닌 궁전 같은 걸 지어놓고 여기서 그 왕노릇을 하면서 살았는데 뭐가 혹시 기억나나? 무슨 잎이 떠내려놨죠? 오, 맞아요. 배추. 배추보다 좀 포괄적인 개념. 배추도 뭐의 일종이에요? 야채인가? 채소 잎이 떠내려왔다고 하죠. 자, 그래서 채소 잎이 떠내려온 걸 보고, 아, 저 위에 사람이 있구나 해가지고, 주몽이 그 비루스 위로 올라갔죠. 올라가 보니까 송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송양은 그 지역을 일찍부터 주몽보다 먼저 다스리고 있던 소위 말해서 박힌돌이었어요. 자, 그래서 굴러 들어온 돌 주몽한테 너 내 부하가 되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주몽은 이거에 대해서 거절했죠. 대신에 상남자스럽게 뭐 대결을 제안했죠? 활쏘기 대결을 제안했죠. 자, 송양이 여기 넘어갔죠. 결국 활쏘기 대결을 했고 주몽을 이길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해서 활쏘기 대결에서 승리한 주몽이 송양을 자기의 부하로 삼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고구려는 몇 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네, 5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자, 우리 왕을 내는 부족을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게르부라고 불렀죠? 네. 그러면 게르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족. 맞아요.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소노부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왕비를 내는 부족. 절노부.
이거는 들어만 두셔도 되고, 써두시면 더 좋고요. 순노부, 환노부. 자, 이렇게 5개의 부족이 있었는데, 이 표현들은 중국인들이 한국 역사, 고구려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그 한국에서 한국어로 발음되는 거를 중국어 한자로 옮기는 거, 이걸 음차라고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부족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표현은 조금 달랐는데, 소노부는 뭐라고 불렀냐면, 비류수 근처에 있는 부족이라 그래서 비류나부라고 불렀어요. 자, 여기서 비류나부 했을 때 비류는 그 비류수를 의미하겠죠?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나. 하천이라 그랬죠? 시냇물. 자, 그래서 이 지금 송양이 다스렸던 그 비류나부라는 곳은 아마 소노부가 아니었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자, 그리고 전루부는 뭐 연나부, 순노부는 죄송합니다. 이게 관나부네요. 관노부는 관나부. 순노부는 환나부라고 불렸고 관노부는 관나부라고 불렸고. 자, 이렇게 나부, 시냇물과 하천을 경계로 5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이끌어져 가는 나라가 고구려였다. 그리고 이걸 저번 시간에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음, 자, 우리 처음에 시족 사회였다가 발전하면 부족 사회가 되죠. 자, 그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불렀죠? 부족이 여러 개가 모이면 그 부족을 이끄는 여러 부족을 이끄는 우두머리 군 군장이라고 불렀죠. 네. 자, 군장 국가 군장 국가 단계에서 망한 나라 어디랑 어디가 있을까요? 민며느리제 옥저가 있고요. 그리고 과하마, 당궁, 반어피, 책화, 동해가 있죠. 동해.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이 나라들은 왕이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왕이 없었다 그랬죠. 왕은 중국에서 자기네들 최고 지배자 임금을 나타내는 표현이 중국식 표현이 왕인데 왕을 칭하지를 못하고 그냥 여러 부족을 대표하는 대군장, 읍군이나 삼로 같은 대군장 정도만 있다가 고구려에게 흡수된 나라가 옥저랑 동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이 군장 국가 단계에서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중국에서 최고 지배자를 뜻하는 왕이란 칭호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러 부족 중에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를 연맹 왕국이라고 불러요.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한 나라. 주몽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여. 그리고 6개의 그 가야 연맹 기억나죠? 육가야, 가야. 이런 나라들이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하게 됩니다. 연맹 왕국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부여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흉년,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거나 혹은 전쟁에서 져요. 그러면은 다른 부족장들이 왕을 교체해버려요. 왕권이 강했다, 약했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다른 부족의 왕은 또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여러 부족의 그러니까 대표격은 될 수가 있지만, 다른 부족들을 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압도하지를 못한 단계가 연맹왕국 단계예요. 그러다가 왕권이 조금 더 강력해져서 그 왕을 내는 부족이 다른 부족들을 다 제압할 정도로 힘도 세지고 돌아가면서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는 한 부족에서만 왕을 독점적으로 내게 되고 자 그렇게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단계를 고대 국가라고 불러요. 고대 국가 단계에서 멸망한 나라. 지금 우리 배우는 나라들. 고구려, 또 어느 나라? 백제, 또 어느 나라? 신라. 이런 나라들이 고대 국가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 고대 국가의 특징을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일단은
연맹왕국에 비해서 왕권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는 왕위 세습이 이루어져요. 세습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은 또 그 아들한테 왕자를 물려주는 거죠. 성씨가 같은 특정 부족 한 집단이, 혈연 집단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원래, 뭐, 소노부, 전로부, 뭐, 그런 각 부족마다 자기네들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들이 있어. 그래서 그 왕이 있는 게르부 말을 듣질 않아요. 자기네 부족은 자기네 부족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커가면서 그 왕이 정한 법대로 그 부족들도 따라야 돼요.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율령이라고 불러요. 자, 법은 누군가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든 사람들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법을 공포를 해야 되죠. 자, 요 당시 때 공포하는 거를 반포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알게끔. 자, 요거 다 또 얘기할 건데 율은 뭐 하는 거냐면 형벌이에요, 형벌. 형법. 형법이 뭐죠? 형법. 나라 최고법은 헌법이고, 그리고 또 형법, 민법 이렇게 나가죠. 형법이 뭘까요? 도둑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 가죠. 예. 그리고 뭐 누구 남은 뭐 남을 다치게 하거나 뭐 남을 살인하거나 이러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예. 형벌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 처벌하는 법이 형법이라 그래요. 그게 율이에요, 율. 령은 세금을 얼마 내고 그리고 여기는 특별시, 여기는 광역시 이런 식으로 다스리기 위한 법이에요. 행정법이에요. 자, 아주 옛날 옛적에는 각 부족마다 믿는 신들이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서 부여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자, 왕이 다스리는 부족이 있고 나머지 부족들이 이제 그 또 네 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들의 우두머리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기억나죠? 그거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각 부족마다 섬기는 짐승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말, 소, 뭐 개, 돼지. 자, 그런데 요 고대 국가의 특징은 이제 그런 각 부족마다 믿는 그런 종교들 더 이상 믿지 않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종교만 믿어요. 자, 어떤 종교를 믿냐면, 그쵸. 인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전래된 불교라는 종교를 새로 믿게 되는 거예요.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절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자,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믿어요? 환생을 하는데 조금 그 환생의 개념이 우리 저 기독교라든지 이런 데서 생각하는 부활 이런 개념이랑 조금 달라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 이제 돌아서 다시 이제 태어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시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니라 저 짐승으로 태어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콜라 병뚜껑으로 태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뭐 소똥으로 태어난다든가 자 이렇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벽으로 태어난다든가 어, 다르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살면서 착한 일, 이런 것들을 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 죽어가지고, 어, 저, 뭐야, 다음 생에는 왕이나 귀족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면에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죽어서 방금 얘기한 다른 저 미천한 것들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은 죽으면 그거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돌고 돌아요. 이렇게 돌고 도는 거를 윤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윤회. 자, 이 윤회론의 입장에서, 윤회설의 입장에서 지금 현생의 왕은 왜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아주 아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부처님을 위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저기 저 아래 저 노예라든지 노비로 태어난 사람들은 왜 노비로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그렇죠. 못된 일,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노비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에 양반 쌍놈 신분이 없죠. 근데 옛날 옛적에는 왕후를 시작으로 해서 귀족, 평민, 천민하는 그런 신분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불교라는 종교는 그런 방금 얘기한 윤회라는 것들을 바탕으로 신분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기능도 했단 말이에요. 네. 왕에게 복종하는 거는 당연. 뭐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불교가 수용이 된다. 근데 불교를 처음부터 다른 부족장들이 이걸 믿는 걸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믿는 종교 믿고 불교 안 믿을 거예요. 거부를 하는데 왕이 여러 가지면 군사적으로나 뭐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앞서니까 믿게끔 강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발들이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신라에서 법흥왕이라는 왕 때, 네. 자 불교를 이제 막 나라에 퍼뜨리려고 하는데 신라 귀족들 반발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이차돈이라는 스님이 끝까지 불교를 믿게끔 법흥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법흥왕이 그래도 귀족들 반발이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했는데 이차돈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목을 치라 그랬죠. 자, 그래서 많은 귀족들 앞에서 2차돈 목을 쳤죠. 쳤더니 뭐가 분수처럼 뽑았어요. 삼국사기에서는 하얀 피라고 하고 삼국유사에서는 하얀 젖이 솟았다 그래요. 유라고 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 목을 쳤는데 하얀 게 나온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하얀 게 나오면서 귀족들이 그때 떡하고 입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게 됐다는 그런 카더라 전설이 삼국사기와 유사에 실려서 전해져 내려오는데, 아무튼 이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불교를 처음에 수용할 때 처음부터 사람들이 다 오케이 했다? 아니었다. 반발이 있었다는 거. 네, 뭐 그런 것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 그리고 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율령 반포, 왕의 종교 불교가 수용된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넓게 영토를 확장하게 된다는 거. 자, 고대 국가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자, 근데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가 고대 국가 단계까지 발전했다고 하는데, 발전했다고 하는 거는 뒤에 저 앞에서 설명했던 연맹왕국이나 군장 국가 단계를 다 거친 거예요. 이걸 거치고 거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좀 알아두세요. 자, 이거 좀 얘기 앞에 서론이 좀 길어졌고, 자 이제 그 유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여에서 유리가 내려오죠. 아버지 주몽이 남겨놨던 부러진 칼을 찾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아버지 주몽한테 보여서 자기가 주몽의 아들이라는 걸 입증을 했죠. 그랬더니 입지가 좋아졌던 비류랑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백제를 공국하죠. 자, 아무튼 유리가 이제 주몽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 2대 왕이 됐어요. 유리의 첫 번째 부인은 송양의 딸이었어요. 자, 송양은 아까 그 저 주몽이랑 활쏘기 경쟁에서 졌던 그 비류나부의 지도자였죠. 자, 송양의 딸과 유리가 결혼을 했는데 그 송양의 딸이 한 10년 만에 나이도 얼마인지 나와 있진 않은데 유리가 왕된 지 3년 만에 죽어요. 너무 일찍 죽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송양의 딸이 죽은 다음에 왕은 항상 왕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부인을 두 명을 맞아들여요. 왕이니까. 네. 자, 두 명의 부인은 화희와 치희였어요. 이 화희는 집이 골천이라는 곳이에요. 골천은 고구려 안에 그 졸본 주변에 있던 어떤 지명 같아요. 치희는 중국 여자예요. 한나라 사람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이 저 한나라 공격으로 멸망했죠. 그 다음에 그 한나라가 그냥 물러가지 않고 고조선에 그 중국인들을 보내가지고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그 낙랑군 설치하고 그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고구려는 이 중국인들이랑 끊임없이 그 치고받고 하면서 발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당시 고구려나 한반도 내에 어떤 중국 세력이 있었음을 또 알려주는 대목인데, 아무튼 치희는 한나라 어떤 세력가의 딸이었어요. 자, 두 부인이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 뭐 이거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부인이 둘이면 사이가 좋을까요? 보통은 좋지가 않겠죠. 남편이 하나인데. 그죠? 남편한테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사이가 이 둘도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맨날 이 화이랑 치이랑 치고받고 싸웠는데 유리왕이 사냥 나가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사냥을 나갔을 때 이 화희가 치희를 진짜 인신공격까지 하면서 엄청 구박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치희가 열받아서 너희 같았으면은 이렇게 공격받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왕한테 일렀는데 왕은 항상 그냥 허허 웃기만 한다면 편을 안 들어주고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치희가 집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중국의 한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유리왕 입장에서는 당황했겠죠. 사냥 갔다 돌아보니까 마누라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마누라를 찾아갔어요. 자, 근데 마누라를 찾아갔는데 치희가 남편 얼굴 한번 쓱 보더니 돌아가겠대요, 안 돌아가겠대요? 안 돌아가겠대요. 2년 죽기 전에는 안 돌아가겠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데리고 오질 못해요. 유리왕 입장에서 가슴이 아팠겠죠. 부인을 잃었으니까. 자, 돌아오는 길에 그 나무 기둥에 기대가지고 한숨 쉬고 이렇게 하늘 보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위에서 노란 새 두 마리가 지저귀면서 서로 놀고 있는 거예요. 암놈이랑 순놈이겠죠? 자, 둘이 막 지저귀에서 노는데 그 노는 모습이 너무 정다운 거예요. 근데 자기 모습은 어때요? 처량하죠. 마누라도 잃고. 자, 방금 얘기한 그 노란 새, 누를 황자에 새 조자. 유령이 불렀다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무슨가? 황조가예요. 여기서 누런새 황조는 뭘 의미할까요? 어떤 새를 의미할까요? 꾀꼬리예요, 꾀꼬리. 자, 그 옛날 옛적에는 그 제사상에 돼지고기를 올렸어요. 돼지고기를 올려서 이제 돼지를 잡으려고 그 하는데 너희 혹시 저 농장 가서 돼지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돼지 느릴까요? 빠를까요? 돼지 느릴까요? 빠를까요? 돼지 엄청 빨라요. 네. 그 농장 안에 그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뚱뚱한 돼지도 그 만약에 사람이 잡으려고 덤벼들면 잡기 어려워요. 너희들은 오히려 그 돼지한테 잘못하면은 당할 수도 있어요. 돼지가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 데다가 엄청 빨라가지고 그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유리왕이 제사했을 돼지를 구하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야생 돼지는 어떨까요? 더 빨라요.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멧돼지 이런 돼지들 보면은 진짜 무슨 저 산 중턱에서 이 아래까지 저 이렇게 뛰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저 군 생활할 때 돼지를 한번 잡으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민가를 막 그 농가 그 농촌을 다 헤집는 돼지였어요. 선생님 전투 경찰 나왔거든요.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경찰들 대민 업무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인들 괴롭히는 뭔가를 다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멧돼지인데 이 논밭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얘가. 예. 고구마나 이런 것들 캐먹기도 하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가 한번 뛰는데 야, 진짜 빠르더라고, 진짜. 그래서 아무튼 그 돼지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 돼지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못 잡고 못 잡고 하다가 마침내 돼지가 어느 지역에서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 도착해서 겨우겨우 돼지를 잡았어요. 근데 돼지가 잠깐 머물렀던 그 지역, 돼지를 잡았던 지역 주변을 봤더니 여기 보니까 그 주변에 강도 흐르고 땅도 굉장히 기름져요. 농사가 잘 될 만한 땅이에요. 네. 자, 그리고 지대도 굉장히 딱 농사 짓기 알맞은 그리고 기온도 딱 좋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알아보고 그 돼지가 도망간 요 지역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산 비탈진데 있었던 그 졸본에서 수도를 처음으로 유리왕 때 옮기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다? 국내성이라는 곳이에요. 돼지가 도망간 곳. 네. 그 역사에서 돼지 이야기는 지금 돼지하면 조금 비호감이죠. 네. 뚱뚱한 사람 보고 돼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시대 때 역사 기록에서 돼지는 굉장히 상서롭고 좋은 길조를 얘기해요. 네.
자, 그리고 국내성 얘기가 한번 나왔으니까 얘긴데, 핫도그? 네. 자, 고구려는, 자, 이게 지금 그 국내성 주변 지도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국내성이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저 국내성에서 강 건너 산 넘어서 산 위에 산성자 산성이라고 있죠. 이걸 이제 환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다 적으세요.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여기다 쓰면 좋을까? 네, 여기다 쓸게요. 이, 어, 이중성이에요, 이중성. 자, 이중성인데, 하나는 평지성이고, 하나는 산성이에요. 고구려 수도는 특히.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적이 쳐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산성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서 막는 거예요. 근데 적이 물러가는데도 계속 산성에 머물면은 그 산이 높은 데 있는데 불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이 물러가고 나면은 산 아래 내려와서 활동할 수 있는 평지에서 이제 왕의 업무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수도를 옮겼는데 국내성은 평지성이었고, 국내성 옆에 쌍으로 붙어 있었던 산성은 한도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국내성 유적을 가보면은 그 강 옆에 평지 지역에는 국내성 유적이 남아 있고, 국내성 옆에 방금 그 우리 지도 본 대로 국내성 옆에 있는 산에는 그 환도성이 이렇게 산을 끼고 이렇게 둘러 있다는 거. 유리왕은 어 큰아들이 도절이라는 그 태자였는데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고 몸도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자,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태자가 됐어요. 그 둘째 아들이 누구다? 해명. 자, 해명은 힘도 세고 용감했어요.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고구려 주변에 황룡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어요. 이 황룡국 왕이 고구려랑 좀 잘 지내보려고 선물을 보내왔어요. 그 선물이 활이었어요, 활. 자, 근데 해명 힘세다 그랬죠? 활을 어떻게 했을까요? 힘 자랑한다고 활을 이렇게 구부리다가 뽀각 부러뜨렸어요. 네. 자, 활을 부러뜨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그냥 보통 활이 아니었죠. 상룡국이란 나라에서 잘 지내보자고 선물로 보낸 활 아니에요. 나라 대 나라 간에 좀 친하게 지내자고 외교의 선물로 보낸 활인데 이 활을 그 어린 해명태자가 경솔하게 부러뜨린 거죠. 유리왕이 화가 많이 났겠죠. 자, 그래서 황룡국 왕한테 해명을 보내요. 그 다음에 우리 아들이고 죄인이니까 황룡국 왕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했어요. 황룡국 왕은 해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 고구려가 더 힘센 나라예요. 근데 힘센 나라 왕자를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황룡국 왕은 다시 해명을 고구려로 돌려보내요. 근데 유리왕이 분이 안 풀렸어요. 그 정신 못 차리고 말이야. 너 자살해. 자, 유리왕이 자기 아들 해명한테 칼을 보냈어요. 자, 근데 해명 입장에서는 아버지 칼 받아서 죽는 게 너무 수치스럽기도 했고 자존심도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 들판에다가 창을 하나 꽂아놨어요. 말 타고 가다가 그 꽂아놓은 창 위로 다이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 창이 꿰뚫었겠죠, 몸을. 자, 그렇게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네. 자, 그리고 유리왕의 셋째 아들 무슐. 이 무슐은 영웅이었어요, 영웅. 특히 뭐의 영웅이었냐면 부여와의 전쟁에 있어서 영웅이었어요. 전쟁 영웅. 왕자 신분인데도 그 전략 전술에 능하고 무예도 뛰어나가지고 부여랑 전쟁만 하면 족족이 다 이기는 예쁘디 예쁜 왕자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유리왕이 자, 죽으면서 자기 임금 자리를 누구에게?
무휴에게 물려주게 된다. 자, 이렇게 해서 3대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고구려의 대무신왕이에요. 자, 왕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대자에 싸울 무자, 신신자거든요. 싸움의 신이란 뜻이에요. 싸움을 아주 잘했던, 특히 부여와의 이 전쟁에 있어서 탁월했던 대무신왕.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대해주류왕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 자, 그 대무신왕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명장이 괴유라는 명장이었는데 이 괴유를 동원해 가지고 자 부여를 공격해서 부여 자기 할아버지 주몽을 괴롭혔던 대소왕의 목을 잘라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부여를 완전히 그 뭐랄까 왕을 죽이게 되면서 부여를 멸망 직전까지 이끌었던 사람이 고구려의 대무신왕이다. 자 대무신왕 때는 중국 세력 그 한나라가 계속 또 쳐들어와서 고구려를 괴롭혔는데 고구려가 한나라랑 일진일퇴. 자, 한 번 때리면 한 번 맞고. 자, 이런 공방전을 벌이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한 번 한나라의 공격을 제대로 받아서 국내성이 포위되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고구려 사람들 일단은 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산성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국내성 옆에 있는 어느 산성? 한도성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버텼는데 중국이 아예 작정을 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식량이나 이거저거 많이 준비해 왔어요. 자, 그래서 그 성을 포위한 다음에 버티는 거예요. 자,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버티다 식량이 떨어지고 특히 문제였던 게 산 위에는 다른 거 다 부족하지만 특히 뭐가 부족하죠? 쌀 또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식량이 떨어져도 조금 버틸 수는 있는데 물이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죠. 자, 산 위에 있는데 이제 때마침 그 환도성에서 물이 떨어져가지고 항복을 해야 되냐 마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을두지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을두지가 꾀를 내요. 자, 지금 없는 형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연못이 하나 있는데 저기 잉어가 사니까 저 잉어를 잡아다가 물에 나는 수초, 물풀에다가 잉어를 싸가지고 한나라 장군한테 선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선물을 보냈죠. 한나라 장군이 이거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산 위에는 뭐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한나라 군대가 이 을두지의 계략에 휘말려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무신왕 때는 아무튼 부여를 정벌하고 한나라의 침략에 대해서 뭐 을두지 같은 뛰어난 그 장군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등의 그런 활약이 있었다. 자, 대무신 왕에게도 부인이 여럿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 네, 두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없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 이름이 호동이었어요. 호동. 좋을 호자의 아이 동자예요. 좋아하는 아이라는 거예요.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얼굴이 잘생겼다고 나와 있어요. 얼굴도 잘생기고 하는 짓도 싹싹한 예쁜 아들들 있죠?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호동이 자 머리도 뛰어나가지고 자 고구려의 이로운 일을 하나 하는데 고구려 옆에는 황룡국이라는 조그만 나라 말고 낙랑국이라는 또 조그만 나라 있었어요. 그 평양에 있던 낙랑군과는 다릅니다. 낙랑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낙랑국의 왕이 최리였어요. 자, 하루는 호동이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우연히 낭랑 국왕이었던 최리를 만났어요. 자, 근데 최리가 한눈에 딱 보고 이 호동이 너무 호감인 거예요. 자, 왕자로서 기품도 있고 얼굴도 잘생겼고 말솜씨도 뛰어나고 그래서 아, 제 그 호동을 자기 딸한테 어떻게든 그 맺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낙랑국왕 최리가 자기 딸이었던 낙랑공주를 호동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소개를 시켜줬어요. 자, 둘이 만났어요. 낙랑공주 눈에 하트가 뿅. 너무 훈남이 나온 거예요. 소개팅 자리. 자, 그래서 이때부터 낙랑공주가 이제 소위 말하는 호동왕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 따라하게 돼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네. 자, 이 가스라이팅에 응하게 되는데 그때 호동 왕자 입장에서는 이 좀 나쁜 남자 기질도 있어요. 네.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호동은 고구려로 낙랑공주는 낙랑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낙랑공주 입장에서 잘생긴 호동이 계속 생각이 났겠죠. 자기 미래의 남편이니까. 그래서 뭐 편지를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자, 편지를 주고받던 차에 호동 왕자가 낙랑공주한테 어떤 편지를 보냈을까요? 자, 이 낙랑국의 군사 기밀을 물어보게 돼요. 당시 고구려는 주변 국가들이랑 막 전쟁을 하면서 커가고 있었는데 낙랑국이랑 전쟁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고구려 군대가 낙랑국을 쳐들어가기만 하면 낙랑국에서는 마치 무슨 뭐 미리 다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리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고구려는 낙랑국이랑 전쟁에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낙랑국에는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이 쳐들어오는 걸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렇죠. 북과 나팔이 있었던 거예요. 자, 누가 두드리지 않아도 스스로 우는 북이라고 해서 이걸 무슨 북이라고 한다? 연구할 때 얘기했죠. 고가 북고자죠. 자명고. 예. 고구려 입장에서는 그 자명고 때문에 낙랑국을 지금 정복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호동 왕자가 낙랑공주를 꼬시죠. 자, 나랑 결혼하고 살려면 고구려와 낙랑국 친선, 고구려와 낙랑국이 잘 지내는데 저 방해가 되는 그 북과 나팔을 네가 부셔라. 자, 낙랑공주가 고민 끝에 이걸 어떻게 해요? 네, 부셔버리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네 나라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해서는 자명고를 부셔버리면서 자, 이제 적이 쳐들어와도 아무도 알려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낙랑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최리는 자기 딸 낙랑공주, 나라를 팔았던 낙랑공주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고 최리 본인도 목숨을 끊죠. 자, 이렇게 남의 인생을 속된 말로 조져놨죠, 호동왕자가. 그래서 고구려에 있어서는 이익이었죠. 자, 그 고구려인데, 자, 보세요. 자, 항상 이런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되면은 자기 눈엔 뭐가 난다 그래요? 네, 피눈물이 난다 그래요. 자, 호동 왕자는 대무신왕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이라 그랬죠. 대무신 왕에게는 첫 번째 부인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부인은 대무신 왕이 호동을 예뻐하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호동을 어떻게 하면 저 좀 끌어내리거나 손을 봐줄까 하고 있었는데, 자, 대무신왕의 그 첫 번째 부인이 호동 왕자를 둘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자, 둘이 만나가지고 얘기만 하고 헤어졌는데, 그날로 그 첫 번째 부인이 대무신왕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호동 왕자가 그래도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내가 엄마인데, 나한테 플러팅을 했다는 거예요. 플러팅 뭔지 알죠? 네. 찝쩍거렸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듣고 대무신왕이 좀 어이가 없었겠죠. 자, 그리고 사랑하고 이제 능력이 뛰어난 출중한 아들인데 자기 부인한테 찝쩍거렸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뭐야? 자, 근데 첫 번째 부인이 그 계속 와가지고 자기 이제 그 호동 왕자가 찝쩍거렸다는 거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대무신왕은 처음에 별로 의심을 안 하다가 계속 이 첫 번째 부인이 얘기를 하니까 마침내 의심이 점점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호동 왕자한테 사람을 보내요. 자,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의심을 받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 근데 호동왕자는 적극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아요.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 첫 번째 부인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부인이고, 그리고 나한테도 어떻게 보면 낳아준 엄마는 아니지만은 법적으로는 엄마인데, 자, 그런 사람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버린 사실을 내가 진실되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첫 번째 부인이 타격을 받을 거고, 그리고 또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부인을 잃게 되니까 그냥 내가 입 닫고 내가 가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해서 호동 왕자가 이거 오지랖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자, 결국은 그 자기를 음해했던 첫 번째 부인,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호동왕자가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게 되죠.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호동왕자의 죽음에 대해서 호동왕자도 잘못된 선택을 했고, 자, 이런 것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대무신왕도 잘못했다고 뒤에 논설을 달아놨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뭐 너희도 이제 인생 몇 년 살아봐서 알겠지만 인생이 다 뜻하는 대로만 흘러가요? 그러지 않죠.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왕의 사랑을 많이 받던 호동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목숨을 잃게 된다. 자, 호동의 뒤를 이어서 고구려 네 번째 왕으로 즉위한 사람이 민중왕이었어요. 자, 봐봐. 당시 대무신왕은 또 다른 부인에게서 해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대무신왕이 죽었을 때 대무신왕의 아버지 유리왕의 또 다른 아들 해색주가 왕이 됐는데 이 왕이 민중왕이에요. 민중왕은 재위 기간이 몇 년이에요, 보면은. 4년밖에 안 되죠.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일을 한 건 없고 이 사람은 다만 이런 전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민중원이라는 들판에 묻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사냥하러 나갔던 곳을 갔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날 나중에 죽으면 여기다 묻어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중원의 들판에 묻혀요. 그리고 나서 왕후가 뭐가 됐어요? 민중왕이 됐죠. 자, 이때부터 고구려에서 어떤 전통이 생기냐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이 죽었을 때 왕이 묻힌 곳 있죠. 왕이 묻힌 곳을 그러니까 사람이 묻힌 곳을 장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 죽었을 때 하는 의식을 장례식이라고 하잖아요. 왕이 죽은 그 장지명을 따가지고 왕후를 정하게 돼요. 자, 그래서 민중왕 뒤에 나오는 모본왕도 모본원이라는 평원 들판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본왕. 태조왕, 차대왕은 아니고 여기 보면 고국천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고국은 국내성을 뜻하거든요. 국내성 주변에 있는 어느 시냇가 주변에 묻혔다고 해서 고국천에 묻힌 왕에서 고국천왕. 그리고 국내성 주변에 어떤 그 시냇물이 있었는데 거기 동쪽에 묻혔다고 해서 동천왕. 서천왕, 중천왕 다 같은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전통이 하나 만들어졌다. 자, 그리고 모본왕 얘기를 좀 할게요. 고구려에 3대 폭군이 있어요. 기억해 두세요. 모본왕, 차대왕, 봉상왕. 이 셋이 폭군이에요. 자, 모본왕은 엽기적인 인간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 어디 앉을 때 지금 너희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사람 사람에 앉아요. 하인 하나를 이제 이렇게 엎드리게 한다, 혹은 이렇게 쪼그리게 한다면 그 위에 앉는 거예요. 잘 때도 너희 뭐 베고 자요? 베개 베고 자죠? 사람을 베고 자요. 자, 사람 베고 자면 사람 머리 무게가 무겁죠? 그 눌리니까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자가 된 사람도 괴롭겠죠? 그러면은 괴로우면 꿈틀꿈틀 하겠죠? 그럼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라이죠? 네. 자, 그 모본왕. 네. 자, 모본왕의 의자가 될 뻔한 사람이 두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모본왕의 의자가 될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나 이제 의자 되는데 어떻게? 자, 죽임을 당하느니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죽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로가 모본왕을 쳐요. 의자한테 죽었죠. 자, 모본왕. 네. 자, 그렇게 해서 모본왕이 죽게 되고, 자, 유리왕의 또 다른 아들, 제사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라는 아들의 아들, 동이 이제 임금이 되는데, 이 왕은 이름이 특이하죠. 6대왕. 이름 뭐예요? 태조왕이죠. 태조왕. 태조왕 고궁. 자, 우리 한국 역사에서 태조가 3번 등장하거든요. 지금 여기 고구려 태조왕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태조. 구려 태조, 왕건 있죠.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이렇게 태조라는 그 왕의 명칭이 3번이 나오는데, 고려 왕건과 이성계, 그 태조 이성계의 그 태조는 나라를 건국했다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묘호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고구려 태조왕의 그 태조는 조금 달라요. 예. 자, 근데 이 태조왕의 태조가 어떻게 붙게 됐냐면 이걸 좀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건 역사학자들 얘기예요. 요때 그 기록이 너무나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좀 이제 추측이 좀 짙은 얘기긴 한데 거의 역사적 사실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아까 고구려 건국자 주몽 얘기했죠. 삼국사기에 보면 주몽이 성을 뭐로 했다 그랬어요? 고씨로 정했다 그랬죠. 고주몽이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고주몽의 아들들, 손자들이 왕이 됐으니까 고유리, 고무휼, 고해색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주몽의 아버지를 볼까요? 주몽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죠? 해모수였죠. 자, 자, 성이 해씨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 자, 그리고 뭐 주몽이나 유리는 그렇다 쳐요. 근데 뒤에 대무신왕 보면 아까 대무신왕을 무슨 왕이라고도 부른다고요? 대해주류왕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름 저기 왕 후에 뭐가 들어가요? 해가 들어가죠. 네. 자, 그리고 4대 왕이었던 민중왕, 짧게 죽었던 민중왕도 이름이 뭐예요? 해색주라고 이름이 들어가죠. 그죠? 자, 그리고 5대 왕이었던 모본왕도 이름이 뭐예요? 해우죠. 네. 그래서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태조왕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 아까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라 그랬죠? 어? 자, 게르부 고씨, 그리고 뭐 손오부 해씨, 여러 이제 처음에는 부족 집단들이 이제 왕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돌아가서 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특히 요 6대 왕이었던 태조 왕 때부터 다른 부족들을 다 제치고 게르부의 고씨가 왕위를 독점 세습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게르부 고씨의 태조라는 의미로 태조왕이라는 왕호가 붙지 않았을까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자, 우리 신라라는 나라 들어봤죠? 신라라는 나라 건국자가 누구예요? 아래서 나온 혁거세죠. 박혁거세. 근데 신라라는 나라도 처음에 왕권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죠. 그죠? 자, 그랬던 것처럼 고구려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아마 초기에 고씨랑 해씨 간에 왕위 대립이나 왕위 그런 경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하는 거예요. 초기에는 해씨가 왕위를 좀 독점을 하다가 해모수, 해구루, 해모수 이렇게 대표되는 그러다가 고씨가 왕위를 독점을 하게 되면서 자,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 해씨라 그러면 고씨 입장에서 쪽팔리죠. 그러니까 여기 조작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 신화에 갑자기 뜬금없이 다 해씨인데 주몽 하나만 고씨가 딱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역사학자들의 조금 비교적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추측이니까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아무튼 고구려도 다른 뭐 신라 같은 나라들과 더불어서 초반에 여러 부족들 간의 왕위 경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주몽은 당연히 고주몽이 아니에요. 네. 자, 물론 당연히 고주몽이라고 역사책이나 이런 데 기록이 돼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게르부 고씨의 시족격이 되는 그 태조왕 이 태조왕은 기억할 만한 것이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오래 산 군주예요. 119세요? 몇 살까지 살았다? 저 시대? 네. 119세? 119세까지 어렵지 않아요?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자, 119세면은 거의 뭐 기네스북 아닌가요? 태조왕은 47년생이거든요. 그러면 53년에 왕이 됐으면 몇 살에 왕이 된 거예요? 한국 나이로는. 네, 그러니까 만 나이로는 한 6살일 거고 한국 나이로 한 7살에 왕이 된 거죠. 네. 플러스 1 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왕 노릇을 이제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한 왕인데 이거 믿기
어렵죠. 자, 같은 시대, 삼국사기 말고 요 시대 때 기록된 중국 측 역사책에 보면은 태조왕의 생물연대가 이제 태조왕이 이제 75세까지 살았다고 나와 있어요. 자, 119세, 75세 어떤 게 더 믿을 만해요? 이게 더 믿을 만하죠. 태조왕 때 기록을 쭉 보면 그 75세가 되는 그 120일 태조왕 제위 75년 됐을 때 그 무렵에 어 태조왕의 동생이었던 수성이라는 사람이 태조왕 자리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태조왕이 실제로 119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믿기 어렵고 태조왕이 아무튼 75세까지 살았고 그 즈음에 아무튼 뭐 쿠데타나 뭐가 일어나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왕자리를 뺏겼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다음에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태조왕이 100살까지 왕을 해요. 그리고 100살에 자기 동생 수성이라는 사람한테 왕자리를 물려주거든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기록되기로는 가장 오래 살았던 걸로 기록되어 있는 119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태조왕이고 자, 오늘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수렴청정이라고 나와 있고 부여태우라고 나와 있는데 요 용어 정리만 좀 하고 마칠게요. 자, 보세요. 왕이 있어요, 왕. 왕의 엄마를 뭐라고 할까요? 왕의 엄마. 대비라고 해요. 왕의 엄마를 뭐라고 한다고요? 왕의 할머니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대왕대비라고 하죠. 네. 왕의 엄마는 대비라고 해요. 그러면 왕의 부인을 뭐라고 할까요? 왕비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왕후라고 하죠. 후. 왕후. 자, 왕의 여러 아들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왕의 뒤를 이을 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세자라고 부르죠. 세자. 네.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뭐라고 불러요? 그냥 왕자라고 부르죠. 조선시대에 오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왕자들을 세죠? 대군이나 군 이렇게 불러요. 양녕대군, 수양대군, 효령대군 들어봤어요? 충녕대군. 자, 그러면 이제 중국으로 좀 넘어가서 중국은 왕보다 하나 높은 사람이 지배하죠. 황제가 있죠. 네. 진시 황제를 시작으로 황제의 엄마를 뭐라고 부를까요? 태후라고 불러요. 황제의 엄마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태후. 황제 부인을 뭐라고 부를까요? 황비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고 황후라고 불러요. 황후. 황제의 뒤를 이을 큰아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황태자 이렇게 불러. 그냥 태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럼 나머지 아들들은 황자라고 불러요. 황자.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어, 이 태후가 대비보다는 하나 격이 높은 거죠. 그죠? 이 왕이 황제보다 격이 하나 낮은 거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옛날 옛적에는 고구려가 왕을 칭하면서도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황제들이 하는 뭐 태후라든지 황후라든지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부여태후라고 하면 7살짜리 태조왕의 엄마예요. 근데 어디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였을까요? 어디서 왔기 때문에? 부여에서 이제 부여 여자였기 때문에 부여태후라는 이름이 아마 붙었을 거예요. 네. 자, 근데 7살에 왕이 됐는데 정치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너 7살 때 생각해봐요. 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정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왕실에서 제일 큰 어른이 그 7살짜리 왕을 대신해서 정치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를 이 어린 임금이나 뭐 좀 그러니까 정치가 어려운 임금을 위해서 대신 정치하는 걸 섭정이라고 하고 그 섭정 중에서 왕의 엄마나 할머니가 대신 정치하는 걸 수렴청정이라고 해요. 자, 수렴청정이 뭔지 보세요. 너희 이렇게 현관문 여름에 더워서 열어놓기도 하죠. 그럼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안을 들여다볼 수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 블라인드 같은 거 대나무로 이렇게 쳐놨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발이라고 하죠. 누가 얘기했네. 뭐라고? 발이라고 한다고. 발을 뜻하는 한자가 렴이에요, 렴. 이 손발할 때 발이 아니라 그 대나무로 친 블라인드를 발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수는 무슨 숫자일까요? 들이울 숫자예요. 발을 들이우는 거예요. 청정은 들을 청자에 정치 정자예요.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듣는다는 거예요. 잘 봐봐. 발을 왜 들이울까요? 발을 들이우면은 이 태후나 대비의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랑 몸이 다 가려지죠. 자, 유교 사회에서는 다 큰 남자와 여자가 얼굴 대 얼굴을 맞대고 다니는 거를 되게 공손하지 못한 거로 판단을 했어요. 하물며 전 왕의 부인이라고 할 수 있는 태후나 대비의 얼굴이 신하들한테 막 노출되는 거는 더욱더 안 좋은 거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왕이 여기 옥좌에 앉아 있으면 그 어린 왕 뒤에서 그 태후나 대비가 앉아 있는데 앉아 있을 때 그냥 앉아 있지 않고 신하들을 마주해야 되잖아요. 신하들 보지 못하게끔 발을 들이우는 거예요. 이걸 수렴이라고 하고 그리고 신하들이 얘기하면은 그거를 대비가 혹은 태후가 듣고서 거기다가 어린 임금을 대신해서 판단을 내려서 대답을 해주는 거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렴청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 한국 역사상 최초의 수렴청정이에요. 7살짜리 태조왕을 끼고 부여태후가 한 수렴청정이에요. 여기까지 할게요.